피고인들의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형의 선고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설령 앞으로 채워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애덜프다 해도 이야기는 절대로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앞으로 누릴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체험실인 거죠? 체험실.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우리가 이곳에 안 와야 되지만 절대 앉지 말아야 될 때가 여기죠. 그렇죠. 이제 피고인석. 여기. 아우, 여기 나 등 뒤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피곤해. 느낌이 약간 묘한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지금. 뭔가,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야,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습니까? 네. 아니 일단 뭐 저기 조셉이 알 정도면 진짜 이거는 뭐 너무나, 예.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장 기간 8년간 소년 재판을 맡은 호통 판사 우리 천정호 판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살짝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4년 차 법조인이시고요. 2020년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에서 옥저 근정 훈장,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 이거 굉장히 좀 명예로운 훈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 이게 모든 것이 저와 함께 해준 아이들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또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예, 그분들 그래요? 덕택에 네네. 이 훈장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천 판사님 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일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한 방송에서 이제 선처를 바라는 가해 학생들에게 호통을 친 모습이 네, 맞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이제 코너 짤 때 했어요. 문세윤 씨가 판사 역할을 막 해야 될 때 예. 이제 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네. 어떤 톤이나 이제 이런 연습을 조금 했어요. 했었거든요. 네. 어떤 톤이었어요? 좀 연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코빅 법정이라고 해서 이제 문세윤 씨가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하면서 뒤에를 이제 있다고 생각했나? 하면서 뒤에를 이제 저희가 조금 그게 뭐야? 예. 저희가 뒤에만 약간 살리려고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해서 있다고 생각했어.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다가 문세윤이 잘하니까 문세윤 씨가 문세윤이 좀 하자. 똑같았어요. 약간 좀. 예.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닭발 3개를 시켜야 했는데 왜 하나만 시키나? 저는 그 대사까지도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이 자꾸 자기 아이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영수 못해? 영수 안 합니다! 딱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발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이가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면 뭐해?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풀고 말이야. 아이고, 안 해! 전교- 돌아가! 뭐 그러시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너무 팬이라서 제가 팬이네 진짜. 팬이에요. 네. 대사 정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 여학생인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진짜 정확하네 대사가. 부모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계속 아이만 변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아가! 용서 안 해! 판사가 오죽했으면 호통을 치겠습니까? 채통도 없이. 소년 재판이 그 당시에 아이 한 명에 하루에 되는 시간이 평균 잡아보니까 3분밖에 안 돼요. 3분이요? 네. 그러면 그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판결을 내리죠. 예, 너무 이제 사건이 많아서 아이들이 3분의 그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법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시간 하던데 우리는 그 3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마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호통을 친 거죠. 네. 처분은 이렇게 사실 이제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기본적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돼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벼운 처벌을 하는데 이 경각심마저 못 가지고 간다면 맞아요.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재법정에 5번 선 아이도 있거든요. 어우,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기를 이걸 좀 바라는 알기를 마음에서 바라세요. 이제 호통을 치고 다시 오면 그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제 경고를 내리는 거죠. 예. 이게 이 법정이 울음바다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네, 제 법정은 그 호통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울립니다. 왜요? 예, 대부분이 제 법정에서는 아이들은 그 결손 가정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담배를 훔쳤는데요. 부모님이 계시면 그 피해 변상하고 마무리가 될 마무리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법정에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결손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뭐 일자리 찾아서 전국 흩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소식을 듣고 아이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요. 그 부모님들을 꾸려앉혀 가지고 아이한테 미안하다 용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화해를 시키고 이제 재비행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 이 소년 재판을 처음 맡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판사로서 시골에서 판사 생활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부산고등법원 3년 마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사 발령이 됐고요. 형사 사건 중에 그 이제 손재판을 담당하라고 해서 손재판은 일반 사건과 달리 판결 무서는 그 노력이 조금 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해보자. 그러신 거예요? 저는 어떤 큰 뜻이 있어가지고 이 소년 정말 재판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손도면서 네.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작은 이제 그렇지 업무 않죠. 부담이 조금 좀 덜하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 그냥 말로 이제 달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 중학교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는 우연히 이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조폭에 가담했다가 지금 무기징역수로 목포교도소에서 친구분이요. 25년째 지금 복역하고 있고 저도 판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렵고 이게 친한 친구였는데 한 분은 지금 복역을 네. 하고 계시고 네. 한 분은 지금 판사님이 되신 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소년 재판을 담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동생들, 형들이 생기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 뭐 가끔 이제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 아이 편지는 존댓말로 저한테 이리 오니까 너무 왔다. 와, 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 잘 있나 이렇게 가는데 그 25년의 세월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관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 좀 보여주라. 그래서 내처럼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어쨌든 반면교사 삼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즘 그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 뭔가 이게 네. 좀 엄중한 처벌, 법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게 좀 그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년법은 형법보다는 가볍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을 살리되 어느 소년 판사님보다 저는 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년 보호 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처분이 10호 처분입니다. 10호 처벌은 뭡니까? 예. 그 소년은 2년간은 예. 그게 10호 처분이라고 예.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종자를 빼고 10을 넣어 1010호라고 저보고 이제 10호 처분을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예. 1010호.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벌할 때는 정확하게 하지만 처벌한 이후에 그럼 재부비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네, 좀 더 네, 네.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지금까지 축구도 활동했습니다. 같이 하시고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부산여중 폭행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제가 아직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 없지만 우연히 그 아이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모아서 아이한테 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도 제가 할 때까지 지켜보고 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 전부가 좀 안아주시면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계좌 맞습니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좀 8년간의 또 이 시절을 돌아보면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 사건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학생들이 그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가출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원조 교제를 통한 성매매를 하거든요. 성매매를 하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소년원 그 최대상 그 임신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임신하게 되면 소년원에 보내야 될 그 비행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가출해서 남자친구들 2명 또 여자친구 1명 총 4명이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가출해서 이제 많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재법정에 서게 됐고요. 제 친구에 대해서는 소년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10호 처분을 내렸고요. 10호점을 내리셨고. 예. 이 아이도 10호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님 제가 임신했으니까 예, 지금 이게 임신한 이유가 그 원조 교제에 나갔다가 강제로 성폭행 당하고 그래서 임신한 거니까 낙태 조건이 되니까 낙태해야 된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보니까 그게 거짓말이고 같이 이제 가출했던 남자친구 사이에 이제 임신한 게 경우였어요. 이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호 처분을 해야 될 아이고 이 아이를 이제 소년원에 보내게 되면 낙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퇴원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면 소년원에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고귀한 생명이 이제 희생되는 상황입니다. 그 두 상황에서 이제 소년원 보내게 되면 아이가 미혼모로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제 출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낙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저 한 달 동안 이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개인보다는 법관이란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먼저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소년원에 보냈고요. 소년원에 보내서 이제 임신 9개월 좀 돼서 이제 소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판사님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낙태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딸이 다 된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이제 배내적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이한테 주면서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법정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울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아버지한테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더라도 뭐 저한테 화풀이라도 하시라는 김에 이제 법원 근처에 오시라 해가지고 아유 고깃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아유 그분이 너무 양반이시라서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아이한테 뭐 고기 쌈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기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사건이 제 평생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해서 입양이 됐고요. 평생 이제 그 비행소녀 재판받은 소녀는 이제 입양한 아이를 기억할 것이고 또 입양한 아이는 또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할 건데 그런 인연을 제가 만들었다는 게 저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저 판사님 많은 청소년들이 또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짜 볼 수도 있는데 네.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지금 뭔가 유혹거리가 오면 미래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를 되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외모가 귀여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저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귀엽다는 얘기 좀 많이 들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는데 얼굴 보니까 고상한 표정이 하나도 안 든다 그래. 뭐 사실 그렇게 막 음악이 잘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 아니 그 이제 상당히 좀 집안 환경이 열악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조금 이렇게 이게 공부하기 좀 굉장히 좀 힘든 여건이죠. 뭐 저희 집에는 형제가 그 칠형제고 부모님하고
상황인데요. 그 중학교 시절에는 단칸방에서 9시 구고 살았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는 뭐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갈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갔다 오면 저는 그 숙제부터 하고 저녁 먹고 잡니다. 왜냐면 가족들이 많아서 공부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주무시는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딱 요거만 상 피워놓고 밤새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살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졸립지 않아요? 졸립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찍 와서 정리 다 해놓고 일찍 자면 되니까 지금도 그런 습관이 돼서 보통 9시 되면 지침을 합니다. 야 근데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그거 잠이 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선택을 그거 어떻게 그걸 견뎌내셨을까요? 가난 속에서 그냥 좌절하기는 그렇고 그냥 조금씩 공부하니까 성적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래의 꿈이 하나하나 쌓여져 간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혹시 계속 그 해왔죠. 가족분들은 그렇게 혼자 일어나 새벽 1시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신 게 없으세요? 주위 분들이 저보고 돌부처라고. 왜냐면 그 단칸방에서 부모님 부부 사업 하는데 저는 숙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야 부부싸움한테 숙제를 하셨다고. 숙제를 하고 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보고 돌부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 누군가 동생들 중에도 한두 명씩 일어나서 예. 갑자기 상을 하나씩 펴놓고 너네들이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그렇죠. 수 없다. 예. 라면이라도 끓여서 그렇죠. 영향을 부모님이 받으니까, 그죠? 예. 예. 아 이거 라면 끓여 먹을 라면도 없을 시절인데 어떻게 라면을 끓여요? 그럼 고시는 몇 번 만에 패스하셨어요? 고시는 7번 떨어지고 8번. 정말요? 어유 고시는 진짜 어려. 예. 진짜 말 그대로 78이네요. 빨리 했죠. 예. 아니 저는 공부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갖고 한 1차 만에 합격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 판사가 딱 되셨을 때는 좀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판사를 됐을 때는 좋았습니다. 예비 판사 제도가 우리 때부터 원래 시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로 연기되고 판사를 전년도 판사들에 비해 2배 뽑았습니다. 96년도 기준으로 했으면 제가 판사 될 성적이 안 되고 그런 이제 역사적 상황에서 판사가 돼서 너무 감사했죠. 그또 지난 해보다 2배를 뽑았어요. 네. 근데 이 뭔가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면 대법관, 뭐 네. 대법원장 이런 꿈을 좀 꾸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꿈을 꾼 적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칠형제 중에서 저 혼자 대학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고 변호사 개업해서 이제 동생들, 그 누나들 챙겨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승진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머리에 넣어둔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머리에 넣어두셨었나요, 늘상? 제가 그 판사 생활 24년 동안 저희 형제들한테 부탁한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사건 청탁하지 마라. 두 번째 손 내밀지 마라. 그러면 제가 부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동안 내가 못한 것 좀 챙겨주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손해재판 함으로 인해 가지고 20년째 그 퇴직할 예정이다. 무산돼 가지고 가족들은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계속 변호사만 개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승진한다든지 어느 높은 곳으로 간다든지 전혀 고려해본 바가 없습니다. 네. 아직도 손해재판은 또 판사들 세계에서도 뭐 특별히 선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정도 근무하면 변호사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년보호처분 경력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1%도 채 안 됩니다. 퇴직했을 때 소년재판 전문이라면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소년재판을 하고 나서 아이들 상황이 너무 심각했고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고 또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예상은 2014년도 그 정도 되면 이제 퇴직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 위기 청소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8년 동안 노력하는 덕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냥 정년까지 국민들께서 주신 이 판사라는 권한을 잘 사용하다가 뭐 퇴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판사의 이제 구성원으로서 이 비행 청소년들 재비행을 막아서 우리 사이에 좋은 구성원들 많이 조금이라도 더 배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니 오늘 저 그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판사님이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혹시 뭐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좀 가치를 두는. 예, 그 10조에 보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네, 진짜. 아까 그 저 우리 네, 박인환 예, 전 대법관님께서도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국가는 결국 이제 인간을 어떻게 정당하게 대우할 것이냐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정당한 대우를 하는 최선의 길은 그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 주는 데 있지 않을까 그래 참 생각. 그 한 줄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진짜. 아니 뭐 끝으로 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그 비행 청소년들이 그 이제 비행을 저지르게 된 환경적인 원인이라든지 내면적인 원인들이 많은데 비행이나 범죄의 결과만을 보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처벌을 요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해도 됩니다만은 아이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아이 인생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구성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엄벌을 하되 처벌한 이후에 그냥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른으로서 그 아이들을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갖고 우리 국민들께서 비행 청소년들 범죄 결과가 보도되었을 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봐주시면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사회에 참 좋은 어른들이 많았다 하는 그런 추억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욱이 잘 있었어? 오늘 친구 왔대. 정국이 아니고요. 잘 지내라. 네. 네, 쑥스럽지? 자, 요번에 또 저희가 좀 모실 분은요. 네. 제가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네. 수원지방법원에 부임한 막내 판사님이십니다. 우리 김동현 판사님이세요. 네.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일로 오시죠,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의자입니다. 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네. 괜찮으세요? 네. 네네. 네. 직접 한번 그 판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오동현 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사회적 편습과 불의를 다가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가운데점, 경제 가운데점, 사회 가운데점, 문화의
사실 유퀴즈 섭외를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판사님께서. 네,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제가 나가서 누군가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출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저 우리 판사님께서는 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겁니까? 일단 판사 임용은 지난해 10월 달에 돼서 계속 연수를 받고 올 3월 1일부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지금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지금 한 달 정도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재판 들어갈 때마다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요. 예. 이제 아직 좀 얼떨떨해요. 근데 이제 진짜 내가 판사가 됐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죠. 법복을 입으면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재판에 오시는 당사자분들께서 제가 재판을 잘 하는지도 보실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예전에는 이제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뭐 사법연수원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뭐 판사님도 되시고 검사님도 변호사님도 요즘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판사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까? 판사가? 저는 이제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요. 예. 이제 변호사로 법조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 2년 하고 서울시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에서 3년 좀 넘게 일하다가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시다가 판사 시험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판사 시험이 첫 번째로 그 서면 작성 평가를 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류를 내서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면 그 민사, 형사, 경력 인성 면접을 3일에 걸쳐서 봐요. 3일에 걸쳐서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국민 상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공개를 해가지고 조회를 받은 다음에 판사 임용이 됩니다. 아니 그 저 검사님을 저희가 좀 만나 뵀었어요. 근데 검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내 검사 때 그 밥 총무로 매일 점심 메뉴를 정하셨다고 하는데 네. 우리 판사님들도 뭐 이렇게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 법원에서는 보통 그 재판부에서 밥을 먹을 때 우배석 판사님이 좀 관리를 많이 하시고요. 네. 뭐 돈 관리라든지 뭐 메뉴 정하는 것도 예. 우배석 판사님이요? 네. 저는 자배석이고 저보다 선임이신 분이 이제 관리를 하시고요. 이게 그 이제 재판부에 가끔 보면 판사님이 3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우측에 계신 분이 우배석 판사님, 네. 좌측에 계신 분이 좌배석 판사님이군요. 그쵸. 그러면 좌배석 판사님이 가장 그 막내라고 보면 되는 네네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몰라서 우배석 판사님이라고 하시길래 우배석 씨구나. 그러면 근데 좌배석 판사님은 좌배석 씨고 좀 몰랐어요. 그래서 우배석 판사님. 아니 그 저 판사님은 좀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재판이 있는 날은 이제 아침에 재판 준비를 좀 하고 10시에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심 먹기 전까지 재판을 하고 하시고 2시부터 다시 또 재판을 하고요. 하시고요. 재판이 없는 날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계속 기록을 읽고 배석 판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제 판결문을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판결문 써야 될 게 있으면은 판결문을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일은 없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 보통 그 일주일에 한 재판을 몇 개 정도를 하는 겁니까? 저희 부는 보통 20몇 건 정도를 하루에 합니다. 하루에? 하루에요? 네네네. 재판을 하루에 20몇 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사건 같으면 당사자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민사 재판은 서면과 증거를 뭘 냈는지 확인하고 뭐 이제 절차적인 얘기를 하고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간단한 사건은 5분, 1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진짜요? 네네. 근데 또 증인 신문이 있으면은 증인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 1시간 이상 하기도 하고요. 야, 아니 그러면은 좀 그 재판이 없는 날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기록을 살펴보거나 뭐 판결문을 쓰신다고 했는데 기록을 뭐 한 2,000페이지 뭐 몇천 페이지 되는 거를 뭐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네, 그렇죠. 민사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들은 몇천 페이지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건 중에 사건 기록이 제일 두꺼운 건 6,000페이지가 넘어요. 6,000페이지요? 네. 이제 점자로 만들어진 걸로 보시는 건가요? 제가 점자를 잘 쓰진 못하고요. 네. 사건 기록을
뭐 한글이나 워드 같은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주면 그걸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탄산을 피하고 앞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에 임하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야 근데 그 일일이 그걸 다 들으시려면 그 6,000페이지의 내용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뭐 저한테 배당된 사건이니까 제가 다 읽고 그렇죠. 또 잘 꼼꼼히 판단해야죠. 판사님께서 네. 이게 민족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가운데적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공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탓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아니 이게 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건 기록 외에 증거물도 보시는 방법이 있다고 또 그래요. 네네. 그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같이 일하는 속기사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다음 뭐 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종이에다 프린트를 해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고. 원래 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판사가 꿈이셨나요? 아 사실 저는 판사가 되는 게 굉장히 최근에 생각한 일이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어릴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네. 네, 과학고 갔고 카이스트를 갔거든요. 아, 네? 네. 카이스트를 졸업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 이게 영어 원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책이 안 읽히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게임 하다가 이제 대학원에 떨어졌어요. 아니, 떨어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진로를 다시 좀 탐색을 해보다가 뭐 결국은 이 길로 왔습니다. 야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이 상당히 좀 지금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는데 큰 또 영향을 미친 거네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 좀 꼬였다가 이제 다른 길로 간 거죠. 네. 아니 그 저 변호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또 판사가 되셨는데 이게 또 뭐 이 판사가 돼야겠다라고 또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계기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로스쿨 갔을 때는 이제 뭐 IT 전문 변호사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고로 이제 시력을 잃게 되면서 또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보다 먼저 판사가 되신 최영 판사님 계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판사 생활을 잘 하고 계신 게 기사 같은데 나오니까 저도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판사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판사인 최영 판사가 동료 판사의 팔을 잡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된 이어폰을 통해 판결 기록을 듣는 모습은 조금 남달랐지만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최 판사는 아직까지는 업무를 보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면으로 된 진술 자료나 증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조인께서 기록을 전부 다 타이핑을 해주고 계시고요. 타이핑한 기록을 제가 이제 컴퓨터로 듣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판사라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판사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고교 시절 이후 점차 시력을 잃었지만 서울대법대에 진학한 뒤 5차례의 도전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시각장애인 쪽에 좀 발이 넓으세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뭐 같이 남산 산책로 걷고 거기서 이제 마라톤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사시는 거예요. 연애도 하시고 뭐 일도 잘 하시고 뭐 즐길 것 즐기시면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게 좀 충격이 굉장히 좀 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게 사실 잘 믿어지지 않고요. 그 수술대에서 바로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됐으니까 뭐 내 인생이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사고 직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예. 네. 아니 그래서 저 그 로스쿨을 휴학하시고 어머님의 권유로 이제 절에 또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 달 정도 좀 계셨다고. 네. 그때 3,000배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는 이제 제의가 예. 아는 스님한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3,000배가 뭐 한 달 동안 3,000배 나눠서 하면 하루에 100배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루에 3,000배더라고요. 하루에 아유, 하루에 3,000배가 아우 그 새벽에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한 10시간 이상 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9만 배를 하고 온 거죠. 네. 9만 배요? 하루에 3,000배씩 한 달 동안 9만 배요? 네네. 어우, 무릎도 그렇고 막 네. 어우. 진짜 온몸이 너무 진짜 아팠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때 한 달 동안 한 7kg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포기한다고 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을 했고요. 오히려 이게 몸이 힘들면은 마음이 힘든 게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때 첫날 절을 하고 제가 그때 사고 이후에 처음 울었어요. 이게 한 일주일 울고 나니까 이제 한이 좀 풀렸는지 그때부터는 이제 안 울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 3,000배를 하고 다음날 그게 야, 이게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3,000배를 또 어떻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되게 기적을 바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죠. 그래도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좀 크게 오셨나 봐요. 그래도 좀 어떠셨습니까? 그때 이제 기도 끝내고 스님께서 이제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눈을 뜨기를 바랬죠. 내가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눈을 뜬 것과 사실 다름없는 기적이 생긴 거죠.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냥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말 그대로 시각은 없어졌지만 뭐 다른 걸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세상과 교감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신 겁니까? 그죠. 처음에는 제가 뭐 재활이 전혀 안 된 상태여서 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사람 도움을 필요로 했죠.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스스로 어디를 다니질 못하니까 뭐 도우미 친구들이 같이 강의실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이런 네.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할 수 있던 게 전혀 없어서 그냥 침대에 있다가 뭐 엄마가 밥도 먹여주고 씻겨주고 뭐 그랬죠. 사실 시각장애인이 이제 자립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보행이에요. 금요일마다 수업 없는 날 가가지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실내에서 벽 따라서 이동하는 방법, 문 찾는 법, 계단 오르내리는 법 이런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지팡이 들고 처음에 복지관 문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차 소리 들으면서 걸어보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버스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환승도 해보고 예전에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게 된 것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다시 기능이 돌아오는 게 되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제일 두려웠던 건 사실은 내가 학교에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까? 일단은 이제 교과서를 직접 쓰신 교수님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는 원본 파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좀 주실 수 있냐 이런 부탁도 드렸고 뭐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신청을 한다든가 뭐 어디다가 좀 타이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책들은 급하게 비용을 들여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 한 권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책인 거예요.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정인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대충 할 수가 없죠. 그런 교재들이 없다고 해도 몇몇이 이제 저한테 도우미를 자청을 해서 원래 이제 뭐 손으로 쓰던 친구들도 이제 노트북으로 필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필기한 파일들을 전해줬죠. 그 전까지는 4점 대학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복학해서 첫 학기에 4.1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기 최우등상을 받았거든요. 되게 벅차고 이제 뭘 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동동거렸거든요. 공부해야 되는데 뭐 공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뭐 그럴 때 막 스트레스 받고 남들보다 뭘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는데 그 생각이 싹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몇 등이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서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야, 근데 이게 참 그 대단하신 게 로스쿨을 또 우등생으로 졸업.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우등생이 운으로 됩니까 이게? 예. 아니 그 저 평소 쉬실 때는 좀 뭐 하십니까 우리 그 판사님께서? 쇼다운이라고 시각장애인 운동이 있는데 이제 쉴 때는 그걸 하고요. 뭐 마라톤도 하고요. 근데 이 쇼다운이 어떤 스포츠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 오락실에 그 에어하키 알죠. 예, 알아요. 그거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요. 네, 그거의 시각장애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소리 나는 공을 가지고 이제 눈을 가리고 소리만 듣고 이제 그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편에 골을 넣으면 되는 골을 거죠. 넣으면 되는 거죠. 그게 쇼다. 근데 그 국가대표로 그 대회에 출전하셨어요. 네, 이탈리아 갔다 왔어요.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전은 44명 중에 42위. 세계 벽이 높더라고요. 아니 그 혹시 그 우리 판사님은 첫 재판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첫 재판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막 지나갔어요. 보통은 이제 잠시 일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사님 들어오시고 앉고 서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제가 제 자리를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 재판부는 미리 가 있자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고 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당사자나 대리인분들을 맞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다른 재판부랑 똑같이 입장을 하고 자리를 찾아서 앉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혹시 좀 뭐 지금까지 맡았던 재판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재판이 좀 있으시다면요? 제가 아직까지 사건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 의료사고 피해자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울먹으면서 진술을 하시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약간 겹쳐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분 마음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 자식보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시면은 그 자식만 혼자 남게 되잖아요. 아마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좀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내가 가는 날까지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근데 결론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분의 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의사가 잘못한 게 있느냐, 과실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과실과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여서 좀 더 꼼꼼하게 억울한 게 없는지 더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공통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혹시 본인께서 가장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조항이 헌법 제10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뭡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조문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장 좋아. 아까 똑같이 얘기하셨네요. 네, 진짜. 아까 그저 우리 박인환 전 네. 대법관님께서도 그 똑같은 얘기였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헌법 조문은 헌법 제10조인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국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판사님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굽니까? 사실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별로 무서운 게 없는데요. 결국 이제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이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재판을 해드리는 분들이 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신다거나 이러면 이제 제가 옷을 벗어야겠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좋은 얘기를.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판결문 하나로 법정을 울리고 세상에 울림을 주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주영 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죠, 판사님. 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판사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네, 제가 2006년 1월 5일자로 법원에 임관을 했으니까 이제 16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3명이서 같이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인데요. 동반 자살을. 네. 혼자 자살을 시도하다가 계속 실패한 피고인들이었는데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피고인이 SNS에서 같이 자살할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모여서 울산의 여관방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자살은 미수에 그쳤는데 한 사람은 의식불명에 빠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며칠 뒤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친구는. 그리고 2명만 이제 기소돼서 왔는데 처음에 이제 그 간단한 기록이 올라왔는데 공소장만 읽어보는데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네. 피고인들 나이를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는데 자살이 미수에 그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면 집행유예로도 석방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그냥 석방했다가는 또 나가서 바로 자살할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서 이게 무슨 대책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피고인들의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조사를 제가 보호관찰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불우한 유년기 또 아버지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학업도 제대로 못하고 의지할 사람은 그 여동생하고 엄마뿐이었는데 근데 여동생은 또 일찍 결혼해서 출가해서 또 여동생한테 의지하기는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였는데 그 구속된 피고인 경우의 얘기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뭐 전깃줄로 목을 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으로 저한테 온 사건이었는데 어떻게든 저는 법정에서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어떤 얘기들 아니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계속 강구를 했었습니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구속된 피고인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제 영치되는 금액이 얼마 있느냐, 돈이 얼마 있냐 그러니까 그때 7만 원 정도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이 좀 멀었거든요, 울산에서. 그래서 사비는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또 돈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주머니에 있는 20만 원을 책에 끼워서 줬습니다. 주면서 제가 계속 걱정했던 건 출소하자마자 또 다른 어떤 나쁜 선택을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조카가 3살이거든요. 네. 동생 집으로 여동생 집으로 빨리 가고 그다음에 조카한테 선물 좀 사서 들고 가라 사비하고 그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이제 그 판사님이 청년 두 분에게 쓴 편지를 좀 읽어드리자면 피고인들의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형의 선고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설령 앞으로 채워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애덜프다 해도 이야기는 절대로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앞으로 누릴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 이렇게 들어도 참 뭉클한데 그 재판 이후에 그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그게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재판 그날 구속된 피고인이 풀리는 날 바로 그날 당일에 여동생 집으로 전화를 제가 그랬더니만은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쪽 그 여동생 집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재판부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일단 그날 뭐 너무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을 했고 그리고 그래도 또 계속 궁금하니까 한 6개월쯤 지나서 그 보호관찰소에 그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는지 정신과 치료를 제가 부과를 했었거든요. 심리 치료 같은 거. 근데 물어보니까 치료 잘 받고 있고 새로 일하는 것도 또 잘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1년쯤 지나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분이 그때 그 판결 뉴스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 방송에 댓글을 다셨던 거를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 댓글에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지금 피고인이 그 당시에 재판 얘기를 하고 뭐 저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댓글로 남기셔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참 지난 2019년이죠. 생활고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먼저 살해하고 죽음을 선택한 부모에게 판사님이 쓰신 판결문이 알려졌는데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숨지고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그 판결문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해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 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다. 참담한 심정으로 애통하게 숨져간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이 이름이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희망한다. 생각해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명백한 살인이구나.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희는 예전부터 쓰지 않습니다. 이 동반자살이 아니고 머더 수어사이드라 그래서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이를 죽이고 자살하는 케이스다라고 쓰는데 동반자살이라는 거는 아이를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시각이 깔려있는 용어라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판결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 근데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전형적으로 보는 학대에서 아이를 죽이는 이런 사건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궁핍하게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나눌 수 있어서 후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중벌에 처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중벌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석방할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어서 이 지금 했던 이 사건은 장애 아동을 둔 아이의 엄마였는데 정말 열심히 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문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값을 따지면 아이를 죽이는 죄는 뭐 징역 10년, 20년이 돼도 부족함이 없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제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은 우리 사회가 져야 될 비난의 몫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 혹은 같이 자살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죠. 적어도 애들 목숨 정도는 지켜줘야 그게 제대로 된 국가고 사회고 진짜. 또 제대로 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고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인 부모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그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박 건조 현장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4명이가 죽었습니다. 사망했는 사건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큰 회사의 사업장에서 한 달 사이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몇 년 전에도 전력이 계속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판결을 쓰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피고인 측을 설득해서 제가 직권으로 그 현장에 나갔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더라고요. 그 배 안에서 막 거의 막 기다시피 해서 다녔는데 불도 잘 안 들어오지 않고요. 근데 뭐 용접하는 옆에서 용접하고 있고 실제로 노동자가 근무한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실제로 사망한 장소에 가보면 전혀 느낌이 다르죠. 사망했을 당시의 그 심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무거운 마음으로 힘든 생각으로 판결을 썼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건 각 사고에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 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 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기업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용이 싼 하청업체들한테 가장 위험한 일들을 위험하고 단순한 일들을 맡기죠. 그러면 그 하청업체에서는 또 가장 임금이 싼 노동자들 미숙련 노동자들한테 그 사건들을 맡기죠. 제일 위험한 사건을 제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무한 지 하루 만에 산재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한 사람들이 제일 값이 싸거든요. 사람의 목숨이 이 경제적인 그 비용으로 좌우지우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픈 거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아버지나 아들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계속 뭐 떨어지고 뭐 끼이고 뭐 잘리고 하는 그런 사건들 당해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을 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이 약해서 대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이 1,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4명이나 죽는데 제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비정하게 느껴졌죠. 산재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보다 지금 많이 나아진 게 없어서 그렇군요. 계속해서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얼마 전에 그 뭐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생명안전 네트워크라 그래서 거기 공동대표를 맡으시면서 계속 산재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김훈 작가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떨어지고 끼이고 그 죽는 그 근로자들이 젊은이들이 국회의원의 아들이고 뭐 재벌의 아들이고 힘 있는 정치인의 아들이고 그렇다면 산재가 계속 발생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적이 저는 상당히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결국은 힘이 없고 약하고 누구도 사회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받지 않는 쪽에서 계속 돌아가시고 계신 그런 현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도 심각합니다. 진짜. 형사 판결의 양형의 이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써보자. 그래서 피고인들한테는 좀 반성하게 하고 피해자들한테는 위로를 주고 사회 구성원들한테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안 보이는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성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저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결과가 그런 판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판사님 박수를.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또 판사님이 계시다라는 게 저 한편으로는 참 든든하고 참 뿌듯하고. 판결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 비판이 많습니다.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감상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금기시하는 그 글의 형식이죠. 저한테 대해서 비난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감성팔이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있고 어디 판결에 수필을 쓰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쓰면서 했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사람 살리는 일인데
무슨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비난이나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고 혹시라도 구설이 오르면 판사직은 뭐 그냥 접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썼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그게 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결과가 저로서도 뭐 참 보람 있었던 사건이었죠. 네. 오늘 판사님이시니까 자 우리 저 공통 질문 한번 우리 조셉이 한번 드려볼까요? 네. 나를 가장 똑바로 서게 하는 건 이것이다. 염치다. 염치다. 왜 염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의나 뭐 선 같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거든요. 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의나 선을 추구하다가 대부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법 공부를 한 지가 한 30년 넘었고 매주 정의가 뭔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뭐가 정의냐, 뭐가 선이냐, 악이냐 구별해보라고 하면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정의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의나 선을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냉소합니다. 정의가 어디 있어? 선이 어디 있어? 악은 어디 있어? 이렇게 냉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이나 불의의 노림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그런 길인지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인데요. 근데 그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염치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염치 있게 사느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사느냐. 그러면 좀 더 정의롭고 선에 가까운 삶을 산다. 또는 뭐 비슷한 것들, 공감도 될 수 있고, 뭐 배려도 될 수 있고, 혹은 작은 예의나 매너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삶이라면은 좀 정의롭고 선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지금 좀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염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건 바로 염치라고 생각합니다. 염치.